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오늘은 문재인은 왜 몰락하고 있는가, 그런 좀 이상한 제목입니다. 그 대통령이 몰락한다는 건 뭔가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가 끝머리에 가면은 결국은 다 끝나는 거니까 누구라도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재인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아직도. 요새도 말이야, 갑자기 뭐 전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문재인은 미군 수송선이 북한을 철수할 때 현봉학이라는 이가 사령관에게 부탁해서 얻어낸 그 배를 타고 거제도로 갔다. 그렇게 나도 믿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인 것처럼 본인이 시인을 했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래요. 그런 말이 또 파다합니다.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몰라서 말을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 이거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 관상으로 보나 그렇게 악하게 생긴 사람은 아닙니다. 사납거나 그렇지도 않는데 뭘 하러 왜 대통령이 됐는가, 그게 목적의식이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뭔가 그가 북에 대한 관념이 어떤가, 그 관심사거든요. 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요,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나가야 할 것과 어떤 지도자도 그 밖에 정치 철학을 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 대한민국이 소위 자유민주주의의 나라가 돼야 된다. 그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봐도 문재인 오늘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지가 않아요. 자꾸만 북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북을 생각하는 게 뭐가 나쁘냐? 큰 뜻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만 북을 생각해야죠.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남북관계. 그 북은 6.25의 인민군으로 하여금 남침하게 한 그런 잘못된 정치 체제다. 그때 만일에 우리가 잘 싸우지 못했으면, 또 유엔군을 다 초대하고 힘을 합해서 물리치지 않았으면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도 하거든요. 그래 얼마나 위태로운 걸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는 문재인 오늘의 대통령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대북 관계가 제일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되고 얼마 있다 곧 뭐 판문점에서 모인다든가, 모이는데 김정은을 오라고 그런다든가, 그게 보통 상식으로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트럼프 같은 사람도 그건 모험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오긴 했지만 뭐 도운 건 없죠. 그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다시 말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철석하게 결정하기를 이젠 대한민국보다는 북에 있는 공화국과 가까이 지내야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가 됩니까? 그런 우려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죠. 다시 말하면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민국이 좌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다 철저하게 군사 쿠데타로 됐더라도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지, 그런 게 애매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계속
그런 태도로 북을 대합니다. 그때 제 주제는요, 민족끼리 통일하자. 그건 가장 무모한 죄입니다. 민족끼리 통일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어떡하고? 그리고 유엔은 어떡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끼리 통일하자. 그러면 우리가 묻죠. 어떤 통일? 그 통일된 한반도가 어느 깃발을 채택하나? 새롭게 통일된 나라가 인민공화국길을 선택하면 그 적과 통일된 거고, 만일에 태극기를 채택한다면 그건 통일은 제대로 됐지만은 북이 그걸 용납하겠는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선명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는요, 어느 부분에나 뛰어나게 잘한 게 없습니다. 또 잘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정치를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애매모호합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한국의 대통령이었는데 누구 말을 가장 많이 들었는가? 그것도 몰라요. 왜 한때 법무부 장관이 됐다던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이는 또 공적인 석상에서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만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싸고 돌고 끼고 도는 것 같은 인상 받았어요. 왜 저럴까? 그러면 그 사람은 딴 데서 시키는 건가? 법무장관을 시켜라. 또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어딘지 모르지만, 뭐 청와대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와서 일하나? 그래 의심이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끝나가는데 대통령이 될 때부터 인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을 그만큼 했으면 그래도 장점이 있으면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 없어요. 그저 이러다 마는 건가? 그 일은요, 요새도 꿈이 그 평창에 기대고 한동안 살았으니까 남북이 다 평창 겨울올림픽에 참여한다 뭐 이런 걸로. 그래서 그런지요, 그이는 북을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성장 과정 나 모릅니다. 어떻게 성장했는지. 나만 몰라요? 국민이 다 몰라요. 그런데 아는 건 뭔가 하니 대한민국에 대해서 충성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된 사실이 한반도의 앞날에 행복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쨌건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까지는 사실이니까 대통령이 됐죠. 그랬지만은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은 데로 갔다, 좋아졌다, 그렇게 볼 거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대한민국을 그저 취임할 때나 지금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격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때 왜 그런가 하니 상식이 없는 판단을 하니까 대법원이 가령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분에 1억씩 주라 그런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될 때 그런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결정을 해도 두었다 해야지. 그걸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그러고 나오니까요.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지금. 일본이 말을 들어요. 한국 의견은 바닥을 갑니다. 문재인 정권은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이 끝나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내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오늘은 탈북한 사람들이 걸림돌인가, 그런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개 한 3만 3천 명 정도가 북에서 남쪽으로 넘어왔다는데, 그것도 작년쯤 기준이니까 해마다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다 얼마가 넘어왔는지. 아마 2018년에 3만 명 선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21년에 접어들었으니까 더 많아졌을 겁니다. 이 탈북자들이 넘어오는데 보통 살기 힘들다, 도저히 북에 있어서는 희망이 없다, 그런 것도 이제 크게 원인이 되겠지만은, 대체로 북을 탈출할 때는요 거의 각오가 대단합니다. 정부가 서기 전에 살던 평양을 떠나서 낯선 서울로 왔지만은 그런 때하고 다릅니다. 정부가 서서 오랜 세월이 지났을 뿐 아니라 6.25 사변 같은 것도 겪었으니 말이야, 이 민족이 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요 유력한 인사들 중에 남쪽으로 넘어온 이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황장엽 씨일 거예요. 황장엽 씨 평양 사람이죠. 그는 공부도 많이 했고 이스라엘은 김일성 대학의 총장도 지냈다 그러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당의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이는 왜 내가 만나게 됐는가 하니요, 월남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는데, 나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아서 그 군에서 연락이 있어서 군에서 보호하고 있는 어디서 그 일을 만났습니다. 감동적이었죠. 그래서 장시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북의 당에, 그러니까 노동당이죠, 공산당에 요직에 앉아 있었을 때 받은 보고만 해도 굶어 죽은 사람이 100만 넘어서 150만은 될 거다, 그 얘기를 그이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야,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가? 참혹한 거죠. 그러면 그런 이는 무슨 실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좀 통일을 도우려면은 북의 사정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이도요 자기 집안 식구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 모험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이가 넘어온 것의 동기는 확실한 겁니다. 왜 확실한가 그러면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한반도, 특별히 대한민국, 이 미래를 생각해서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한국에서 받아준다 하는 통지는요, 그거는 이 김영삼 때 전달이 됐습니다. 그때 그가 대통령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의 운명은 뭐가 까다로운가 하니 그 뒤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건 역사의 수수께끼 같은 얘기지만은, 어떻게 김영삼이 대통령을 한 뒤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될까? 아마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 뒤에 아마 헤쳐지겠죠, 언젠가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게. 어쨌건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이 김대중은 껄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괴롭다, 이게 자세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다 밝게 알려진 건 없지만은 그래도 굉장한 일 아닙니까? 당의 서기로 있던 사람이, 김일성 대학의 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왔다. 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또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것도 내가 이북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만나서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이하고는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내 일제시대에 세상 떠난 형님 한 사람이 이 황장엽 씨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은 뭐 일제시대에 일본 군대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뭐 솔직한 말이 뭐 용돈도 드리고 그러면서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그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서 세상 떠난 거 아니고요. 자연사는 자연사지만 뜻밖입니다. 빨리 갔어요, 거기가. 그런데 양심적인 사람이 북에서 왔다. 이게 국민적인 환영이 돼야 될 텐데 그때 정권이 꺼려였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꺼려였습니다. 왜 저런 사람은 와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쉽게 풀이한다면 왜 나를 괴롭히나. 그것이 북의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북의 눈치만 보면 대한민국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할 걸 생각해야 되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무슨 뭐 인민공화국이 뭐 적화 통일을 한다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요 안 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 안 됩니다. 이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를 하기로 결심한 사람, 거기다 목숨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통일을 하기 때문에 한반도가 통일됐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걸 국민이 좀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안 말해요. 경제 부흥으로 그것도 필요하죠. 다 국제관계로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념이 자유민주주의로만 한반도는 통일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각자가 다 통일운동의 선봉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처럼 뭘 기다려요. 한국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고 요새처럼 무슨 뭐 친북 뭐 종북 그런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에서 뜁니까? 무슨 고루한 생각이나 무슨 뭐 철저한 보수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열린 마음으로 조국의 현실을 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려고요. 그런데 무엇이 제일 위험한가 하니요. 이게 무슨 뭐 지금도 대통령이 가끔 그런 소리 하잖아요. 남과 북이 하나 돼요. 그건 위험천만한 발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이요. 통일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보다도 더 열심히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나이는 90이 넘어 100세를 바라보는데 통일이 멀어졌지 가까워졌습니까? 아니 북을 인정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와글와글 해가지고 통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단속 못해요. 마치 진보 세력은 그저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 거다. 천만에 그런 사람들은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통일이 빨리 되죠. 남과 북이 대등하게 남과 북이 대등하게 대등할 수가 없는 것이 한쪽에는 자유가 있고 저쪽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 뜻대로 통일을 해요? 그거 안 됩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확실히 하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다 할 때 나는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대통령 노릇도 절렬하게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그런 사람한테 표 안 줄 겁니다. 다시 해도 안 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어요. 지지율은 뭐 41%밖에 안 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을 합니다. 내 눈에는요, 대통령다우게 행동하는 게 별로 없어요. 가만 보면은.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 뭐 지금 코로나가 성하고 뭐 백신을 빨리 구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맞춰야 한다. 그건 나는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는 건 반대입니다. 살 만큼 산 사람들을 뭐 살려야 된다고 생각할 건 없어요. 그들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갈 때 가면 된다. 약해서 그렇다. 그것 뭐 핑계는 되지만은 젊은 사람들 안 걸리게 하는 게 중요하지. 나이 많은 사람들 살려주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꼴찌예요, 지금. 아니, 한국에 백신 들어오는 게 다 결정돼서 언제는 온다. 그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백신이 들어와야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민중이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대통령이 뭐 그래요. 솔선해서 뭘 다 주선하고 그래야지. 왜? 이게 국제 관계가 잘 돼 있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 다른 나라들하고 유대 관계가 강하게 있어야 그런 나라들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지 흐리멍덩하게 하고 있다가 위기에 처하면요, 되지 않아요. 나는 대통령 될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근데 대통령은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고마운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고맙다, 태극기 감사하다, 애국가 부르기만 해도 감동스럽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지. 아무 느낌 없어요. 그저 평창올림픽을 생각해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꿈, 그건요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다. 북의 대통령도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 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 말은 같아요. 남과 북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북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적화 통일이 돼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되죠. 그 우린 반대죠. 절대 말도 안 된다. 아니, 적화 통일을 해?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꿈. 그 어떤 꿈이요? 아마 본인도 말 제대로 못할 거예요. 어떤 꿈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끄는 통일입니까? 아니면 북이 주도하는 통일입니까? 통일은 아니고 그 비슷한 비슷한 겁니까? 이게 다 오늘 큰 문제거든요. 나는 이번에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밑에 살면서요, 대통령 한 번 잘못 뽑으면 국민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뭐 하는 일들이 말이요, 이렇게 국민의 마음에 안 맞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세월호에 뭐 재판이 있었는데 다 무죄가 됐다. 그 유감이다. 뭐 어디 본사를 갔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 그래서 그 대통령이 또 하는 말이 그 유가족의 뜻대로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아니, 재판이야 법대로 해야지. 유가족의 마음대로 되면 그게 재판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꼴이 뭡니까? 법으로 안 하고 유가족의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 정치를 해옵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어디 가죠? 대한민국에요, 레송 데트가 없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여기까지 끌고 와서요, 나라가 지금 멍들었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참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그래도 많은 수는 못 만나지만 소수는 가까이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잘할 수 없지 않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대통령 뭐 하는 거야? 이 코로나 때문에도 욕을 많이 먹어요. 전 손 좀 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무슨 뭐 유명한 뭐 파이자니 그런 회사들의 백신도 들어오지 못하고, 야, 한국 국민이 불쌍하구나. 아니 이북이야 더 하겠죠. 그러니까 이북에 사는 것보다 낫죠. 물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대통령을 앞으로 뽑을 때 어떤 사람 대통령이 돼야 되겠는가. 나는 대통령이 돼서 인기가 내려갔다, 그건 내 받아들여요. 아주 소신껏 하다 보니 국민이 따르지 않는다, 반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계기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문재인이 지금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건요, 나는 대통령 자격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만일에 국민이 말이야, 아 이게 그래도 볼만한 데가 있는 지도자 아니야, 이러면 이렇게 행동 안 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말이야, 우리가 간절히 부탁한 게 그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빨리 사면하세요. 안 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대신 가서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건 뭐 좋은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할 수 없이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안 해요. 그런 건 전혀. 누구 말 듣고 하는 거죠? 어디 빈소에 가도 누구 말 듣고 가는 거죠? 백대장 빈소 찾지 않은 것은 누구 말을 들은 거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백대장은 가치 없는 사람이라 백대장이 지켜주지 않았으면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게 뭐 가치관이 전도돼 가지고요, 그저 뭐 이북을 고모하면 다 훌륭한 거고, 찬양하면 더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대한민국이 오래 갑니까? 그저 이게 천우신조로 대한민국이 있죠. 이대로 안 됩니다. 무슨 정치를 이렇게 합니까? 국민이 좀 아주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정치를 해야죠. 뭐 부인도 뭐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별로 좋지 않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여행을 많이 하기를 바란다는데 요새 뭐 여행도 안 가더라고요. 골치 아픈 일이 많은지. 좀 국민의 입장에서 현실을 보세요. 자기 입장에서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등을 돌린 집단이 오늘 이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다면 역사의 죄인입니다. 절대로 그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 많은 사람이 희생하는데 대통령은 뭐 하는 거예요? 대통령 정말 국민의 그 아픈 마음을 아십니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잘 된다, 고마워요. 나도 그렇게 믿어요. 잘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역사 앞에 겸손하세요. 나는 사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만큼 굴러가는 걸 볼 때 하늘이 나를 돕는 건 사실 아니냐. 좀 그런 말을 해서 국민을 위로하세요. 다 뭐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런 말이 없는 정치가 앞으로는 있기를 바라면서 내 얘기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이 대통령 문재인이 백기환 씨 빈소에 찾아갔다. 그 대통령으로서 백기환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인데, 또 평범하다면 말이 맞지 않은지 모르지만 나도 잘 아니까요. 그 세상을 떠났는데 유가족을慰問하러 갔다. 그건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술 한잔 올리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 해서 그건 재래 풍습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거지, 무슨 술 한잔 올린다고 세상 떠난 사람이 마시겠습니까? 마음이 그렇다, 그런 거죠. 그렇게 어디 가지도 않던 사람이 또 이렇게 백기환 빈소를 찾아갔다. 뉴스입니다. 왜 백기환을 찾아갔을까? 아마 백기환이 누구인가 하는 거는 문재인보다도 내가 더 잘 알 겁니다. 한 시대를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좀 돌출적인 인간이었지만은 특이한 사람이죠. 사실 옛날 장준하 사람이었습니다. 장준하하고 가까이 지내고 또 기백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렇다 할 교육을 받은 게 없지만은 장준하가 주선해서 어떤 신문사에 논설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오래 가진 못했지만은 성격이 좀 과격한 데가 있죠. 말을 마음대로 툭툭하고. 백기환이라는 이가 조선호텔에 옛날에 가서 거기 일하는 여자아이 보고 야, 뒷간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호텔에 일하는 여자아이가 뒷간이 뭔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백기환 씨가 야, 뒷간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다 이러면서 화장실이란 말이야. 그래, 화장실은 저기라고 알려주고 속으로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 뒷간이 어디냐고 물으니 말이야. 그게 백기환이라는 사람의 특색이 없습니다. 그런 돌발적인 발언으로 여러 사람을 놀라게 하기도 했고, 한때 제대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던 사람이고, 자기를 누가 함부로 다루면은 백기환이 말하기를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갔던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담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왜 백기환 빈소에 갔던 일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시작하는가 하면은, 왜 문재인은 백대장이 세상 떠났을 때는 거기 가보지도 않고 말이야. 아니, 이제 백기환이 세상 떠난 데는 간다. 물론 본인의 결정일 수도 있고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일 수도 있지만은 그 백대장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이 우리나라가 북에서부터 들어온 인민군의 침입을 막지 못해서 나라의 운명이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다. 그럴 때 그 백선엽 장군의 판단이 내가 내 몸을 던져서 조국을 구한다, 그런 심정으로 훌륭한 결정을 내려서 낙동강에서 밀리지 않고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생각이 그렇게 다르냐 말이에요. 국민 전체 입장에서는 백 장군이 나라를 지켜준 것이 고맙습니다. 아니, 무슨 백기환은 한 일이 뭐냐, 세상 떠난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국민 전체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백 장군입니다. 이 미군, 유엔군 그 측에서는 백 장군을 우러러보죠. 그이가 한반도의 위기를 구제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지. 대한민국이 망했으면 어디서 대통령을 해봅니까? 개인적으로도요, 놀라운 일을 한 거죠. 그건 국제적으로 인정이 돼 있으니까 만일에 백선엽 장군이 내가 목숨을 걸고 선두에 설게, 저 고지를 지키자, 그렇게 안 했으면은 대한민국을 과연 구제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평가는요, 사실 국민 전체는, 전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백선엽 장군에게
별 하나를 더 드리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백장군은 오성장군이 되잖아요.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반대가 뭡니까? 무슨 만주 군관학교를 나왔다. 친일파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 일본 사관학교를 다녔다. 친일파다. 아니 그 사람들도 나라를 지금 장개석인 뭐 일본 사관학교 안 다녔어요? 아니 만군학교를 나왔건 뭘 나왔건 그 위기에 일본을 구제했어요? 대한민국을 구했죠. 대한민국을 구했기 때문에 오늘 이만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은 하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백선엽 장군이 대한민국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건 분명히 합시다. 그런데 거기 갔어요? 빈소에 갔어요? 뭐 그렇게 속상했어요? 술 한잔 드리고 싶다. 그런 말이라도 했어요? 이거는요, 가치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차제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국민 전체가 고마워야 할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백선엽 장군이에요. 왜 그이는 도외시하고 말이야. 그때는 같은 백신데 아니 뭐 백기환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보다는 백기환을 더 잘합니다. 그런데 뭐 패기도 있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한 일과 백선엽 장군이 한 일과 비교해도 안 됩니다. 외국 사람들은 뭐 유엔 관계자들 미군은 다 백선엽 장군 앞에 할 때 무릎을 꿇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뭐 친일파다. 그 친일파 논쟁 좀 덜 하세요. 왜? 아니 친일파를 지금 찾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뭐 고려대학에 깊은 인연이 있는 인천 선생을 말이야 친일파다. 그이가 뭐가 친일파입니까? 농지개혁법이 통과가 될 때 유진호가 헌법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농지개혁법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농지개혁법대로 하면은 김성수 선생님과 조상 때부터 간진 땅이요. 100만 평이 뭡니까? 1000만 평은 돼요. 그 100만 평짜리가 3개는 돼요. 농토에 전부. 그걸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게 어른이니까. 선생님 이거 이 법이 통과되면은 그 농지를 그렇게 많이 국가에 바치다시피 해야 되는데요. 인천 선생이 첫마디 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 그래야지. 선뜻 내놨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런 분을 무슨 뭐 친일파다 뭐다 애국자지요. 왜 그걸 모르고 자꾸 깎고 말이야. 그거는 옛날에 김일성이 하던 때 누구는 뭐 친일파다. 그래서 뭐 말도 못하게 해놓고 그걸 본따서 되겠습니까? 역사란 좀 더 관대한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그저 오늘도 부탁이 그겁니다. 너 그렇게 하시라고. 그 부탁을 되풀이하면서 백기환 빈소에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백장군 빈소에 가지 않은 거, 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반성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면서 내 얘기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4월에 서울과 부산에서 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선거가요, 계속 전자식으로 기계로 할 건지 아니면 손을 써서 하는 재래적 방법. 근데 그거는 하나는 앞서가고 한다는 뒤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나라에 따라서 유럽에도 손으로 아직도 끝에 개표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 선진국이니까 왜 그렇게 할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요새 전자관계의 발전이 눈부셔서 지금 무슨 짓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비엘, 지금 공기 어때? 공기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잘못으로 손으로 아직도 끝에 개표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 선진국이니까 왜 그렇게 할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요새 전자관계의 발전이 눈부셔서 지금 무슨 짓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걱정을 하는 건. 내가 최근에 선관 위에서 요직에 앉아 일하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보았는데 선거에 부정이 있기가 어렵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한참 좀 전에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는지 모르지만 근자에는요 아주 의심을 많이 합니다. 우리부터라도 말이에요. 선거야 공정하게 이루어진 건데 왜들 그래 그럴지 모르지만 이 여당이 후보자를 내세우면서 뭐 총선이지만은 뭐라고 그런가 하니 우리가 180석을 틀림없이 차지한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180석은 안 되고 65석이 됐다든가 70석이 돼도 이해가 되는데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조작 아니야. 이 자연스럽게 생긴 겁니다. 이게 꼭 맞아떨어지지 않았으면은 그런 의심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그때 우리에게 보여준 작태가 아주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그걸 유못이라고 총지휘하던 사람은 나 이제부터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고 없어졌었어요. 한동안 나타나지 않고 또 그 선거를 총지휘했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왜? 그 사람들만 보면 유권자가 이거 조작된 선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왜 또 그런 생각을 그쪽에서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 부산에 선거가 있지 않아요? 그것도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기한이 한참 있으니까 그저 될 만한 사람, 돼야 할 사람을 홀뜯는 일이 너무 노골적이에요. 안 되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서 지령을 내려서 하는지 모르죠.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야단났어요. 양심적으로 자기의 과거를 제대로 쌓아올린 사람은요, 말 못한 곤경에 빠진 사람들 있어요. 엉뚱한 걸 들고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다 방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일도 다 경험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표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도 마지막에 모은 거는 했다, 우체국에 보냈다가 그래서 개표장에 넣었다. 그런데 그거는 압도적으로 여권을 지지하는 표가 많이 나왔다. 의심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선거가 특별히 개표가 공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민주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또 하나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위안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안부에 대한
문재인의 생각이 일관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이제 일본하고의 국교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그 사람이 몇 번씩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상화 될 만한 일을 하면서 해야지. 꼭 어디 가서 덜커덕 하는 그런 발언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위안부 문제, 아니 그걸 대법원이 결정을 내려서 그 한 사람의 위안부에 뭐 1억씩 주라.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한일의 국교가 정상화 됩니까? 위안부 문제, 그건요, 우리도 잘못이 있습니다. 뭐냐? 아니, 고종 황제는 어떻게 하다 나라를 빼앗기고 말이야. 이 국민을 이 꼴을 만들었습니까? 그 소위 오적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요, 그 못된 짓을 하는 걸 왜 정상적인 이 나라의 정치가 막지를 못하고, 그게 일본 사람의 노예가 된 거나 다름없는데, 그 책임은 전부 일본이 지려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그 자꾸 1억씩 주라 그러지 말고 우리 정부가 다 책임을 지고 다 주겠다. 저 세상 떠날 때까지 부족함이 없이 사시도록 해드려야 되고 일본을 관해서 돈 달라. 그런 말 안 하겠다. 뭐니 해도요. 손 벌리고 돈 내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존경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벌어서 쓸게. 우리 돈, 내 돈 줄게. 이러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위안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자꾸만 그걸로 국제사회에 말썽나게 하지 말고 우리 정부가 위안부 다 돌보세요. 우리 정치가, 고종 황제가 그 오적이 잘못된 정치를 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반성해야죠. 또 하나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조국. 이름이 하도 훌륭해서요. 그 이름 부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얼마 동안 장관 자리에 앉았지만 반드시 조화목에는 장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하기야 뭐 3일 천하도 있으니까 있을 수 있지만 우린 그런 사람 그 장관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장관이라는 것도 높은 자리인데 아니 뭐 얼마 동안 했어요. 하기는. 그리고 청문회에 나가서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만 이런 말까지 해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사회주의자가 왜 자기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뜁니까? 그런 모자라는 사회주의자가 어디 있어요? 사회주의는요, 평등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등하게 해야지. 자기 딸만 또 의사가 됐다 그러더니 뭐는 안 됐다 그러고 뭐 복잡해요. 그러다 따라가기도 너절해서 따라갈 수도 없어요. 왜 그런 딸을 가지고 말이야? 너는 의사 안 해도 돼. 안 그러고 요거 저걸 다 이용해서 어머니 되는 사람도 어디 뭐 붙잡혀가고 재판받고 그 왜 그렇게 하면서 말이야 아주 뭐 굉장한 사람처럼 저는 사실상 사회주의자지만 아주 어디 걸어 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알고 그걸 우리가 보면 압니다. 내가 이 민족 앞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다가 없어요. 자기처럼 잘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또 하나 요새 나도 큰 의미에서 기독교 그 세계에 속한 사람이고요. 책임을 느낍니다만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단체로 있으면서 요새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에 책임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입산 수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단체가 모여서 뭐 성경 공부하고 찬송가 부르고 뭐 집단으로 봉사활동하고 그런 게 체질에 박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뭐 혼자 하고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짓는 거요. 지금 교회만큼 단체를 잘 만드는 데 없어요. 그것도 교회 지도자가 광화문 내거리에 모이자. 그러니까 모여서 얼마 동안을 굉장하게 했어요. 다른 교파, 다른 종교는 못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 시대에 말이요. 모이지 마. 그러면 그렇게 모이고 싶어도 안 모여야 되는데 생리적으로 자꾸 모이는 집단이야 이게. 뭐 모여서 무슨 정부에 반대되는 운동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그래야 찬송도 혼자 부르는 것보다는
몇 사람이 모여서 불러야 기운이 나고 말이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뭐 아멘하고 뭐 할렐루야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좀 당국에서도 양해해서 봐야지. 마치 일반 국민에게 비치기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경우도 없는 한심한 인간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요새 등장한 문제 가운데도 몇 가지 얘기할 게 있지만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내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이 최근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그 신문에 이런 헤드라인이 났습니다. 진보, 인권 외친 그들의 두 얼굴. 그러니까 이제 정당에 관한 얘기인데 정당 이름은 뭐 소속 국회의원은 몇 사람 안 되고 이름은 정의당인가 그런데 잘 몰라요. 대개 아마 뭐 진보 정당이라 그러나 보죠. 거기에 당 대표가 같은 당의 그 국회의원에게 성적인 그런 추행을 해서 그게 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진보, 인권 외친 그들의 두 얼굴. 왜 어떤 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떤 때는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어느 게 진실한 당신의 모습이요. 그런데
내가 문제 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진보 정당에 속했다. 뭐 이 당은 아마 지금의 우리나라 여당하고도 늘 보조를 맞추는 그런 당인 것 같은데 그 진보라고 부르는 까닭이 뭐냐 말이야 도대체. 뭐 인권이라는 거야 뭐 어느 당에서나 다 목표가 있지만은 그 진보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 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왜 이 정당에 속한 사람들이 진보 정당에 속았다고 하느냐. 그 호칭이 잘못된 거 아니냐 내 주장은. 그러면서 자연히 나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문재인은 어떤 정치인인가, 진보적인 정치인인가, 뭐 인권을 존중하느냐 아니냐 하는 거는 뭐 각자 의견이 다르겠지만은 그건 제쳐놓고 소위 진보 정당을 이끌어온 거냐. 근데 정말 누군지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 문재인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언제가 다 답답해서 도대체 문재인은 누구냐.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는 뭐 대통령을 아마 이제 17년에 시작했으니까 5년 임기라고 하더라도 오래 남진 않았어요. 근데 그만큼 대통령을 했지만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다면은 그이는 뭐 진보냐? 그것도 나는 규정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겠지만은 부모가 누군지 우리 잘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확실하게는 몰라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을까? 물론 득표율은 높지 않습니다. 41%로 그때 가서 한 번 더 투표를 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문재인이 그냥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41%라는 건요 아주 좋은 겁니다. 저쪽에 59%가 하여간 문재인이 투표 안 한 건 사실 아니에요. 이 지지율이 약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무슨 세월호에 비리가 없냐 하고 조사도 해봤지만은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지만은 세월호 있던 자리에 가서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수고했다, 뭐 고맙다 그런 말을 거기 방명록에 적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어쨌건 정체가 확실치 않아요. 아니 대통령을 낳았는데 말이야 아버지 이름이 누구고 아버지는 뭐 하던 사람이고 또 어머니는 얼마나 총명한 여성이어서 아들 하나를 대통령으로 키웠을까. 그게 다 국민에게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돼야 되는데 우린 모릅니다. 그 사람 몰라요. 그 이제는 끝날 무렵이 됐는데도 아직도 몰라요. 뭐 진보인가 뭐 진보 정당으로 하고 있지만요 그건 대한민국이 의회 정치를 하기 위해 정당 정치가 있어야 그 당이 진보 정당이다 보수 정당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진보도 보수도 다 그럴듯한 거예요. 뭐 어느 나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진보 정당이라 그러는 정당이 그 틀을 갖춘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뭐 국회의원이 됐어도 그 국회에 소속한 당이 자유라는 고지는 점령했으니까 거기서 평등을 향해 가야 되겠다. 이런 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진보가 되는 거지. 아니 제가 기득권은 하나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뭐 강남에 아파트를 뭐 여러 개 사가지고 있다든가 그거는 진보가 아니잖아요.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진보 세력입니까? 왜 그런 말을 붙여주는가 말이에요. 나는 왜 그 문재인, 근데 왜 그이가 진보라고 그런 호칭을 받아야 되는가? 처음에 그이가 대통령 돼가지고요. 나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사람의 정체를 잘 모르는데, 아니,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을 만난다. 뭐 또 백두산에도 올라간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내놓은 말이 뭔가? 민족끼리. 그러니까 북한 사람, 한국 사람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통일을 하자. 그러면 올겨울에 그런 말을 하고 뭐 판문점에 가서 만나서 뭐 회의를 하는데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초청했다든가. 그래서 그 세계에 아주 시선을 모은 굉장한 사건이 되긴 했지만 뭐 결과는 안 좋습니다. 된 게 뭐 있나요? 왜 그런가 하니 비핵화. 뭐 대한민국엔 핵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말고 북의 핵을 완전히 제거한다.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 일을 많이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북한이요, 핵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핵을 버리고 김정은이 어디에 권력에 발을 붙일 수 있습니까? 그걸 하나 가지고 그냥 큰 소리 치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한심한 상태인데 그때는 왜 그랬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적화 통일을 하려고 그랬느냐? 그 어떤 사람들은, 정치학자는 그런 의심을 했거든요. 아니, 문재인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과업이 뭐냐? 적화 통일로 갈 거냐? 뭐 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로 지지율은 높지 않았지만은 그게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또 오히려 북한이 처음에는 뭐 핵을 다 없이 할 것처럼 하다가 이 트럼프를 만나고 그러고 나서 점점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요. 제일 북한에서 많이 욕한 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건 뭐 아주 속된 말로 개패도 돼. 정말 아니할 말로 끔찍하게 욕을 했습니다. 그 김정은의 동생, 여동생도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날 뭘로 알아? 내가 이래봬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야.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러고 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알 수 없어요. 이제 끝나기 전에 제발 국민에게 속 시원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한마디 해주고 물러나는 게 도리가 아닐까. 문재인은 누군가 몰라요. 모르고 끝나는 게 옳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내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정 대정부 질문 코앞에 두고 국무총리 불출석 통보, 유례없는 국정공백, 총리 공석 방치한 대통령의 무책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이제는 스스로 국정공백까지 만드는 것입니까? 김부겸 신임 총리 지명 후 즉각 사임한 정세균 총리가 대정부 질문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새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아 취임할 때까지 국정을 총괄해야 할 총리가 이임시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총리 유고, 총리 항명도 아니고 스스로 국정에 구멍을 내는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당장 19일부터 백신 공급, 부동산 대책 등 총리가 답해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대권 행보를 한다며 총리로서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임무부터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대통령은 승인하고 방치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대권 발걸음에는 이처럼 헌법의 준엄한 명령도 걸림돌이란 말입니까? 외국은 백신을 많이 확보했는데 우리는 어떤가라는 야당 의원 지적에 그 나라 가서 물어보라고 무책임한 답변을 일삼던 총리입니다. 그 총리의 마지막 행보도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이제 더욱 심각해진 백신 수급 상황과 관련해서 당시 답변을 해명하기 어려워 도망이라도 가는 것입니까?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LH 땅 투기 책임자 국토부 장관도 대정부 질문을 피해서 달아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내로남불이 실리고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김여정 하명법, 조국 윤미향이 실리면서 국제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끝까지 무능에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지금 접종 속도라면 집단 면역 달성에 6년도 넘게 걸린다는데 정부가 국력을 모아서 백신 총력전을 벌여도 모자랄 시점에 지금 뭐하는 짓들입니까?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율도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져서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마당입니다. 국난 극복에
초당파적 협력을 모아야 할 상황이 아닙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책임한 대통령과 총리입니다. 국민은 도대체 누굴 믿고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란 말입니까?
내 피부는 아기처럼 민감하니까.